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에세이,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입니다. 약해질 용기에 대해 알자. 이 책은 겉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아온 듯 보이는 저자 역시 젊은 시절 불안과 우울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아픔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야 배웠습니다. 저자는 힘들다고 말하면 나약하다고 비난받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약점 잡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졸업, 예일대 교수.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저자는 대학 시절 갑작스러운 심장 박동과 함께 찾아온 불안감, 그리고 꿈이 좌절되면서 겪은 우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사는데 혼자만 이렇게 아프다는 건 결국 자신이 나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자책. 미국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아플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아플 자격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신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진단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 우리 마음을 옥죄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내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아픔을 존중하고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관대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고속 트레드밀 위에 선 당신에게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쉬어도 죄책감이 드는 현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초고속 트레드밀에 비유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 든든한 손난로가 될 수 있길. 이 책은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취약성을 보듬어주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저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책,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하루 보내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6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저자, 나종호. 출판일, 2024년 7월 2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약해질 용기에 대해 알자. 책 소개. 어떤 아픔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야 배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나약한 사람이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리어 약점 잡히는 사회 속에서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종호가 전하는 따뜻한 공감의 말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고백하며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책. 서울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예일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나종호 교수는 얼핏 걱정할 일 하나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왔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도 사실은 지금의 젊은이들과 똑같은 고민, 아픔을 겪은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다. 막연한 미래로 인해 생긴 불안감은 예고 없이 나타나 온몸을 고장냈고, 얼마 안가 우울증까지 겹치며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다들 비슷하게 사는데 혼자만 이렇게 아프다는 건 결국 자신이 나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자책 속에서 그는 끝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도피하듯 미국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미국에 건너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나종호 교수는 비로소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기 마련이라는 명제에서 벗어나 자책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저자 소개. 저자, 나종호. 정신과 의사. 마음의 안부를 묻는 정신과 의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임상심리학자를 꿈꾸던 심리학도였으나 유학이 좌절된 후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신과 의사의 길에 다시 도전했다.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고 메이오 클리닉과 뉴욕대학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 예일대학교에서 중독정신과 전임의 과정을 마쳤다. 인종, 직업, 배경 등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젊은 시절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불안하고 우울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고, 그때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아픔을 고백하면 오히려 약점 잡히는 사회에서는 누구든 힘들 수밖에 없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부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다정하고 관대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예일대 나종호 교수가 최초로 꺼내놓는 취약성의 기록, 불안감과 우울에 점철되었던 나날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제대 후 복학해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맨 앞줄에 앉아 노트에 빼곡히 필기하며 수업을 들었고 중간중간 시간이 비거나 수업이 다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에 달려가 자리를 잡았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다행히 곁엔 친구가 있었고 임상심리학, 미국 유학이라는 확실한 목표도 있었다. 문제없이 평탄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돌연 엄청난 심장박동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덜컥하는 느낌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며 공부에 집중해 보려고 했지만 심박은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제야 깨달았다. 빠른 심박수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체 모를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마치 대학 축제 때 대형 스피커가 캠퍼스 전체를 크게 울리듯 어느새 마음을 넘어 몸까지 지배하고 있었다. 만연한 불안감을 안고 산다는 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버스 한 구석에 늘 정체 모를 괴물 하나가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그 괴물은 어떨 때는 잠잠하게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으나 언제 깨어나서 버스를 흔들며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늘 그 괴물이 깨어날까봐 혹은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노심초사했다. 불안감이라는 그림자는 하나하나 몸을 고장내기 시작했다. 맥박은 심장에 무리를 주는 빈맥의 기준인 분당 100회를 일상처럼 넘겼고 대화할 때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지그시 깨물고 말해야만 했다. 꿈꾸던 임상심리학 유학이 좌절되고 정신과 의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쫓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자 불안감에 더불어 우울감까지 불쑥 고개를 들었다. 강의에도 책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질문이라도 받으면 머리는 새하얗게 굳었다. 다시는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비관이 들 때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나타났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자책, 자기검열, 편견을 걷어내고 공감으로 끌어안는 나종호의 따뜻한 말들. 누구에게나 아플 자격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는 20대의 자신을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진단한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물론 주변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정신과 의사의 길을 걷는 의학도였던 그에게조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선입견이 단단히 자리 잡은 탓이었다. 다들 비슷하게 사는데 심지어 나보다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도 잔뜩 있는데 힘들다고 말하면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친구에게도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정신질환은 의지의 문제고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입견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쉼없이 달리는 와중에 자기만 지친 것 같았다. 이런 초고속 트레드밀 사회에서 자신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며 나종호 교수는 그렇게 자책을 안은 채 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왔다. 내 고통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나를 발견했다. 이게 정말 책에 담을 만한 내용일까? 나보다 훨씬 힘들었던 사람들에겐 너무 하찮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다잡았다.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누군가의 주관적 고통을 비교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한 가지만큼은 배웠으므로 모든 고통은 주관적이다. 수많은 사람이 얽혀 살아가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자를 만나며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고통은 주관적이며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정도의 일들로도 어떤 이는 더 이상 일상을 살기 힘들 만큼 아플 수도 있다는 걸. 마음의 문제는 의지의 차원이 아니기에 20대 때 그토록 자책할 필요도 없었다는 걸 말이다. 아플 자격은 누구나 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관대해지기 위하여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내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영 교수는 이 책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함이 어우러져 있다고 평하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공감과 연결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이는 나종호 교수가 자신의 힘든 시절을 고백하며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동시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예리한 시선을 놓지 않으며 우리 한국인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명 애니메이션 주제가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힘들어도 내색해서는 안 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게 성숙한 행동이었다. 마음의 문제를 고백하면 금세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리어 약점 잡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온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관대해질 수 없다고 나종호 교수는 지적한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앞다투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그 사실을 다들 모르지 않을 텐데 타인에게 가하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매튜 페리의 죽음을 기리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도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를 도덕적인 실패로 여긴다라며 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 숨 막히는 전제를 내려놓는다면 스스로의 취약성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타인이 털어놓는 취약성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강한 모습이든 약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아가 서로의 약한 모습도 감싸 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결국 필요한 것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나의 힘듦을 우선 털어놓을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도 비로소 공감의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방어막을 내릴 때 우리는 연결된다. 결국 취약성이야말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이다. 나종호 교수는 취약했던 개인적 기록을 통해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한 발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이토록 개인의 아픔이 만연한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까지도 제시한다. 어떤 아픔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껏 억눌러왔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감하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받아들일 관대함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 트레드밀 위에 선 당신에게 왜 서울대 의과대학까지 나와서 미국에 갔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세계 인류의 의학을 배우고 싶었어요와 같은 멋진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나는 한국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없는 경쟁 사회가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버거웠으므로. 학창 시절 나는 우리나라가 최대 속도로 달리는 트레드밀과 같은 사회라는 생각을 했다. 잠깐이라도 멈칫하면 레인에서 밀려나는 사회. 한번 밀려나면 어지간한 노력이나 운이 없는 이상 레인에 다시 올라타기도 힘든 사회. 떨어져서 혹은 다시 올라타다가 다치는 일도 다반사인 사회. 사실 의과대학 시절 유급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트레드밀에서 미끄러진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물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힘듦의 연속이었다. 특히 미국에 간 첫 5년, 타지 생활에 적응하면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동안은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수련에 생활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문화적, 언어적 장벽 또한 넘어야 하는 이민자인 내 개인적 상황의 특수성 탓이 컸다. 5년의 세월이 지나며 새로운 사회에도 점차 적응이 되었고 차츰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니 너무나 힘들었던 나의 20대 시절이 마음 아프게 와닿았다. 그 당시에 나는 끊임없이 열심히 살면서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 탓을 하곤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했고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감기에 걸리면 좋아했다. 그냥 쉬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들지만 아파서 쉬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라며 나의 쉼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외국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친구나 동료로 만난 또래들이야 주로 의학계나 학계에 몸담거나 혹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환자로 만난 사람들은 무척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부터 버스기사, 성노동자, 대기업의 임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을 배워가며 느낀 게 하나 있다. 바로 트레드밀이 작동하는 속도의 차이. 즉,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성공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한국 사람들처럼 밤잠을 일부러 줄여가며 공부하고 일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아니,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듦을 개인의 문제로 탓하는 현실이 아쉬웠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 첫 책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을 낸 후에 많은 후기를 접했다. 후기의 내용은 다양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감사한 호평부터 책이 별 내용도 없고 너무 짧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적나라한 비판까지. 사실 내용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후기를 써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고 많은 책 중 나의 책을 골라 읽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고를 들인 것이니 말이다. 책을 쓴 큰 목적 중 하나가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으므로 환자 사례를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의 집필 의도에 가장 근접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책이 위로가 되었다는 후기도 많았다. 지속적 애도장애를 경험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을 위로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위로가 되었다는 후기도 자주 접했다.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다. 환자들에게 우리의 만남이 힘든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은 정신과 의사로서 참으로 듣고 싶은 칭찬이다. 나는 그렇게 첫 책을 통해 진료실에서 1대1로 전하던 위로를 책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본격적으로 위로가 되는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미 서점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힐링 서적과 내 책이 다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 질문 앞에서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책 계약을 앞두고 여러 달을 고민했다. 위로를 주고 싶긴 하지만 섣부른 위로는 건네고 싶지 않았다. 책을 덮은 후 다시 현실 앞에 서면 쉽게 잊히는 허울뿐인 위로는 아니길 바랐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내는 과정은 첫 번째 책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만약에 내 위로가 독자들에게 닿지 못한 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면 어쩌지, 목적을 잃어버린 파편들로 남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펜은 자주 멈추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데는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신과 의사로서 한 개인에게 위로를 건네는 내 책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자문하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나의 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자, 즉 나의 취약성을 솔직하게 드러내자는 것이었다. 취약성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거나 공격받기 쉬운 특성이지만 보다 최근에 와서는 취약성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 즉 불확실성과 거절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사람 간의 친밀함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나와 타인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내보임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마침내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취약성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그래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취약성에 대해 2번에 걸쳐 강연을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글을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약점 잡히는 사회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해왔고, 자라서는 모두가 어떻게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고, 옷은 어디서든지 깔끔하되 센스 있게 입어야 하고, 액세서리는 너무 과해서도 부족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히 모두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궁극적으로는 치유의 기회마저 잃는다. 누군가에게 힘듦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나는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나라가 타인의 취약성을 약점 잡는 사회가 아니라 취약성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개개인이 취약성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서로 연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발을 헛디디고 미끄러지더라도 금방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사회과학을 전공했으며 공중보건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늘 경계하는 점은 개인의 힐링을 표방하며 정신적 문제의 사회적 원인들을 간과하는 것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무너진 두 개 하류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 생각한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유발된 절망감에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최첨단의 항우울제를 건네준다 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쓰다 보니 나의 취약성에서 시작된 글이 중간중간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도 조금씩 뻗어나가게 되었다. 거대한 사회 앞에 선 개개인은 너무도 작은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사회에 맞서는 내 개인의 이야기가 책을 읽는 독자 개개인에게 분명히 와닿는 지점이 있길 바라며 책을 써 내려갔다. 책을 읽기에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우울이나 불안을 극복하거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전달하고자 쓴 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소개하는 국내외의 좋은 책들이 이미 무수히 많기에 거기에 나의 책을 굳이 보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나의 취약성을 고백함으로써 초고속 트레드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자 쓴 것이다. 부디 얄팍한 위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집필했지만 정작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은 후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 든든한 손난로가 될 수 있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조금이나마 온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 초고속 트레드밀에서 잠시 내려와 한번 숨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아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책이 우리 사회가 취약성을 약점 잡지 않고 얼마든지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서로의 취약성을 도리어 응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아플 자격이 있다.
적응장애와 동반된 우울한 감정은 다행히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겪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받은 단단한 사회적 지지 덕분에 천천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불안 증세는 조금 덜해졌을 뿐 아주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증세는 미국에서의 공중보건 석사 과정 때에 이어 레지던트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사실 어찌 보면 나의 힘든 시간은 누군가에게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 심지어 아픔의 당사자인 나에게도 그렇게 느껴졌다. 이 책을 쓰던 초기,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린다 게스크 이 박사의 저서 우울을 먼저 말할 용기에 추천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책은 게스크 박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야기부터 시작해 중증의 우울증과 함께 살아온 그녀의 삶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내가 써내려가던 힘들었던 경험은 때마침 읽게 된 게스크 박사의 경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누가 봐도 고통스러워 보였으므로 그에 비하면 내 고통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나를 발견했다. 이게 정말 책에 담을 만한 내용일까? 나보다 훨씬 힘들었던 사람들에겐 너무 하찮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다잡았다.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누군가의 주관적 고통을 비교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한 가지만큼은 배웠으므로 실제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인 주관적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비교하는 것이다. 아픔을 고백하는 주변인에게 우리가 흔히 건네는 그래도 너는 누구누구보다는 상황이 낫잖아 하는 식의 말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한다. 모든 고통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떳떳하고자 한다. 그게 설사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시절에 나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었으므로 지금 과거에 나와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독자일 수도 있으므로 용기를 내기로 했다. 어찌 보면 나의 고통의 크기를 타인의 아픔과 비교하는 버릇은 우리가 곪은 마음을 끌어안고도 힘들다고 내색할 수 없는 이유이자 자꾸만 아픈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기도 하다. 남들은 나보다 훨씬 힘든데도 잘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같은 생각들 말이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그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잘 못 지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시절 나는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 주변에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나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끙끙대다가 유급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멀쩡해 보임에도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만난다. 내 앞에 와서 힘듦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는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완벽해라며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니 내 고통의 크기를 남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허상 같은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힘들다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플 만하기 때문이다.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마음이 아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트라우마 없이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내 경험담을 듣고 에게 고작 이런 걸로 투정이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고백한 의도의 절반 정도는 이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정도의 일들로도 어떤 이는 더 이상 일상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삶을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격이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